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태반 주사 대통령 외 몇 명한테 주방됐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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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처럼 스튜디오에 또 띵동이라는 벨이 울렸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자, 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수석 대변인들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수석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과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다들 지역구가 박 의원님은 대전이시고 장 의원님은 저 부산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시다 오셨겠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예. 예. 짧게 연휴 동안에 딱 지역에 계셔 보니까 먼저 박 의원님 이 설 민심이 좀 어떻든가요?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어떻게 좀 대변할 수 있을까요? 설 민심. 설 민심은 뭐 뭐니 해도 동계올림픽, 평창올림픽의 대성공, 예. 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아. 그것에 대한 우리 뭐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은 부산 좀 어떻든가요? 부산 민심? 아니 민심 얘기하기 전에 네. 민주당에서는 뭐가 그리 급해서 최고위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이 대변인 임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예. 법사위 파행에 대해서 사과를 한 예. 국회가 다시 가동되는 날이기 때문에 박승배님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1야당 수석 대변인 우리 부산의 민심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는 전 민심을 느꼈습니다. 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가지고 참 서민들의 일자리마저도 지금 힘들어지고 예. 청년 일자리는 청년 실업률이 지금 9.9% 사상 최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던 설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간략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시간 많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범계, 장제원 두 이제 수석 대변인들, 뭐 언론들은 외나무 다리에서 두 의원들께서 이제 입심 대결을 펼치게 될 것이다라는 등등의 이제 기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많습니다. 이제 설 연휴도 지났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6.13 지방선거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가와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오늘 2월 19일, 지방선거는 6월 13일입니다. 각 당의 지방선거 이제 이 명절도 지났기 때문에 각 당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제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요. 요즘에 홍 대표가 공개석상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이게 SNS에서 예. 부지런히 뭐 글을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홍 대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만이 친북 좌파 폭주 정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고 전력을 다하겠다. 이게 이제 어제 남긴 글인데, 장 대변인 우선 저 홍 대표의 저 발언은 뭐 어떤 맥락에서 좀 나온 얘기일까요?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는 서울에 잘 안 계십니다. 아, 그럼 어디 계세요? 지방의 민생 탐방을 하시면서 예. 대구, 부산, 내일도 경기 예. 가서 안전 대책과 함께 민생 탐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모든 시선을 지금 지방선거 승리에, 또 본인이 말씀하신 어허. 6석의 자신의 대표직을 걸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승리, 이 말씀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북 좌파 정권 종식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이제 9개월 만에 네. 최저임금을 급하게 인상시킨다든지,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으로 몰아붙이려고 한다든지, 네. 또 원전을 갖다가 또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방 독주식의 앞으로 말로는 협치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폭주식으로 몰아붙이는 데 대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원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최소한의 의석은 주실 거라고 믿고 네. 열심히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뭐 제가 세보니까 홍준표 대표 그 설 연휴 동안에 7개 정도의 SNS 글을 올린 것 같은데 7개나 올렸습니까? 예, 또 다른 이제 대목을 한번 볼까요? 이런 글도 좀 있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이렇게까지 후한무치하고 무지막지하지 않았다라고 어제도 올렸는데 박범계 수석 대변인님 제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후한무치랑 무지막지라는 단어가 좀 높은 강도가 높은 수위 높은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의 그런 당연한 행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니 워낙 이제 홍준표 대표님은 이제 소위 말하는 막말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 정도의 수위 가지고는 전혀 뭐 놀랄 것이 아니고요. 예. 저는 23년 만에 뭐 우리 정권을 이런 정권 처음 봤다라는 홍준표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는 개타령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충견, 맹견, 심지어 사냥개 이렇게 올해 개의했는데 개띠했는데 이렇게 개를 이렇게 미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도 홍준표 대표님은 23년 정치했지만 저는 한 13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판사 그만두고 한 때가 2002년도인데 13년 동안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야당 대표님 처음 뵀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친북 아니면 뭐 그냥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충견이니 맹견이니 개타령 하시는 글쎄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제와 균형 우리 국민들이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려면 네. 제1야당 대표께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에 별로 점수 안 줍니다. 네. 오히려 진지하게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 국정농단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시킬 거냐. 또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홍준표 대표님께 감히 대표님 저 아시죠? 뭐 저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표님 하도 무슨 뭐 사냥개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개미워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네. 제가 웬만하면 우리 박봉계 선배님 말씀에 토론 안 달라 그랬는데 이 페이스북 얘기가 아닌 개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께서 막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아픈가 봐요. 막말과 팩트를 구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막말로 듣기보다는 좀 더 아프게 민주당이 들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왜 이렇게 후한무치한 정권이고 23년 만에 처음 보는 정권을 얘기하냐면 자 정치 보복 관련돼서 얘기할게요. 적폐청산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래도 법률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네. 과거사 청산위원회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은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각 부서의 훈령을 가지고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메인 서버를 까고 이렇게 거의 불법에 가까운 이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년 만에 처음 보는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신경전이 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먼저 이 지금 의원님들 가운데 보면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국 지도인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 박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야당은 뭐 여러 가지 물론 17개 광역시도를 다 승리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만큼은 이번에 정말 꼭 승리할 것이다. 아니면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저 자석 있잖아요. 네. 그걸 딱 하나 붙여주신다면 이게 가장 지금 전략 지역.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이용한 차장님은 잘 안 보이시죠? 저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고개를 쑥 모니터, 빼가지고 봐야 돼. 모니터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붙여볼까요? 그럴까요? 예. 박 어디를- 의원님 만약에 지역을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꼭 하나야 됩니까? 일단 뭐 두 개도 괜찮습니다. 두 지역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예. 부산을 뭐 기본적으로. 부산 하니까 고개를 돌리시네요. 예, 장재원 탈환해야 대변인님께서. 되고. 장재원 의원님 지역구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장재원 의원 지역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 예. 또 하나 제 바람입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바람. 인천. 인천. 자, 여기 좀 붙여주시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말씀하시죠. 하나 붙인 김에 하나 더. 예. 아이고 잘 아이고, 떨어지네. 예. 이거 자석을 좀 네네. 네. 아이고 그 인천이라고 예. 인천. 예. 예. 인천. 하나만 제가 예. 뭐. 예. 자. 자, 여기 잘안 보네요. 자, 인천. 자, 그다음 예, 경기. 옆에 붙이. 예, 경기. 예.
경기는 찰싹 붙네. 자,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부산 관련해 사실 부산은 지금 부산의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그 보수 정당이 계속 시장을 맡아왔습니다. 지금도 서병수 시장이 이제 근데 이 부산시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꼭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빼앗아 오겠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 가장 최근 모 언론사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뿐더러 아주 개별적으로 부산시장에 구체적인 후보를 대입했을 때 적어도 뭐 50%를 상회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국정농단을 딛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부산의 기대감을 매우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네. 부산이라는 데는 LCT 비리와 관련돼서 너무나 좀 여러 가지 참 비리의 어떤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측면들을 감안해 보면 예. 저희들이 부산시장은 후보만 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네. 잘 세우면 저희들이 부산시장은 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그 지역구가 또 부산이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 PK 지역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양새거든요. 예. 어렵죠. 저희가 사실은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우리 보수가 거의 괴멸된 상태에서 저희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마지막 단계에 몇 프로까지 내려간 줄 아세요? 4%였습니다. 4%에서 시작을 한 지금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는 참 불가능한 역대 선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예. 제가 이번에 부산 지역에 제 지역구니까 내려가서 느낀 거는 부산에 유달리 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아하. 50%가 넘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진중공업이라든지 한진해운에 실직자들이 조그마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최저임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폐업을 할 것이냐 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확 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영어 교육, 방과 후 영어 교육 1, 2학년 폐지 이 문제 가지고 젊은 학부모들이 이 정부 못 믿겠다. 왜 우리를 사교육으로 자꾸만 내미느냐. 예. 이런 말씀하시고 이번에 특히 2월 달에 대학생들 졸업 시즌이잖아요. 네. 갈 데가 없다. 어떻게 좀 취업이 이렇게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민심을 느꼈고 저희한테 사실 기속말로 화이팅, 화이팅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부산에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심들이 저희 한국당이 혁신을 해서 예. 이런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우리 민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든다면 네. 부산에서 그래도 우리 보수의 참 지역인 부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민심을 통해서 느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재원 의원님 말씀도 뭐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건강한 제1야당이 있지 않고서는 집권여당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뭐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권 초기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농단을 딛고 이 정부를 잘 국가를 잘 이끌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부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자유한국당을 잇는 네. 소위 지금 제1야당의 그러니까요. 부산시장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부산에 350만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예. 하는 그런 열망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부산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10개월 동안 하는 무능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놔두는 게 맞느냐. 네. 부산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텐데 이렇게 치명상을 입혀서 보수를 죽여버리는 게 맞느냐에 대한 어허. 고민이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출신 지역구가 저희 지역구인데 네. 거기서 41%밖에 득표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 부산에는 보수에 대한 기대가 있다. 예. 그 기대를 담아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그릇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까 박범계 의원께서는 부산과 인천을
선정을 해주셨고, 그러면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한국당은 그러면 이번 제가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만큼은 아유, 좀 많이 필요해요 저는. 많이 필요하십니까? 네, 굉장히 어렵지만 예. 저희들이 최선 노력을 다하는 거는 경남, 울산, 울산, 부산, 부산. 부산 경쟁이 그다음에 치열합니다. 인천, 예. 인천. 역시 그다음에 경기, 경기, 그다음에 강원, 강원 다 붙이시는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충북. 네. 그만해요 좀. 6 플러스 알파. 6 6 플러스 알파인데 예. 사실은 이제 부울경이나 TK나 이제 이쪽은 저희가 반드시 승리한 지역이지만 이번에 충북과 강원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에 충북에서 이제 제천 화재가 터졌습니다. 제천을 중심으로 이 정권이 사실상 안전 대한민국을 외치고 지금 이 출범한 정부인데 지금 이 정권 출범하고 2개월 동안 100여 명이 넘는 분이 무고한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셨는데 불구하고 이 정권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상의 인재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화재가 나서 또 100여 명이 안전사고로 돌아가셨는데도 정치적 책임을 지라 그러니까 그걸 정치공사라고 합니다. 정치적 책임은 무과실 결과 책임입니다.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권인데 장관, 소방청장 한 명도 책임을 안 지고 밑에 말단 소방공무원만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제천 화재에 대한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리 국민적 분노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북을 얘기하는 거고요. 충북. 야.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금 급격하게 평창 올림픽이 북한에 너무 저자세가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도 실제로 여의도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충북과 강원을 다크호스로 저희들은 꼽겠습니다. 충북과 강원을 다크호스로 꼽는다는 장 의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예, 노은지 기자. 예. 그런데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이 지역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자석을 붙이지 않으셨는데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곳이 바로 대구인데 대구. 한국당에서 대구 뺏기면 당 문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했더니 민주당이 실제로 대구시장에 후보 잘 내서 실제로 문 닫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TK가 대구와 경북은 네. 모자라서 안 붙였어요. 안 모자라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파란 걸 좀 빌려줘. 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단하고 대통령께서 모여가지고 뭐 TK를 뭐 문 닫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야 앞으로 협치를 하면서 참 악수하면서 뺨 때리는 정권이구나. 악수하면서 뺨 때리는 정권이다. 악수하면서 뺨 때리는 아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청와대에서 이 원내대표단이라는 거는 저희 원내대표단과 서로 협상하고 대화 나누는 루트자, 이 통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구를 어떻게 하자? 저는 그런 거를 듣는 순간 대구 우리 시민들이 화낼 거다. 그래서 대구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대구가 우리 보수의 심장입니다. 네. 이 심장이 이 저희들을 죽이지 않을 거다. 일단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좀 박 의원님,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장제원 수석께서 이제 보수의 재건, 보수를 더 괴물시켜서는 안 된다. 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이제 보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정말로 보수답게 변화해야 된다. 아까 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보수는 무엇보다도 고상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보수의 심장, 보수의 상징, 보수의 핵심을 볼 만큼 그렇게 고상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수의 본산으로서 심장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대구야말로 TK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소위 이제 주류 정치의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과연 변화됐느냐? 대구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구가 되어 있느냐라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부겸 장관님 본인은 아직 뭐 출마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셨지만 네. 많은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그런 사실이다.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구시장을 적어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예. 그래서 최선의 후보를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제천 참사를 우리 뭐 장제원 수석께서 뭐 지금 현역
우리 저 민주당 도지사님의 책임으로 돌리셨는데 그 재천 참사의 원인을 따져가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걸 따져본다면 과연 그 적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 적폐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어떤 재난과 같은 큰 일을 예.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10개월이 지난 정권이 전 정권 탈영하고 있으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문재인 정권 책임이다 생각하고 그런 겸허한 자세로 정권을 운영해야 됩니다. 예. 아직까지 민주당이 야당인 거 착각하고 이 여당에게 공세를 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저희가 반성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사실상 240개에 달하는 당협위원장 중에 72명, 3분의 1을 끊어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 역대 정당 사상 3분의 1의 당협위원장을 선거가 아닌 상황에서 쳐내는 거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2혁신이 김용태 위원장을 임명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쏟아낼 겁니다. 네. 자, 인적 혁신과 정책 혁신 이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대구 시민들에게 저희 갈구하고 예. 용서를 빌 겁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구에 이번에 당대표로서 이렇게 무혈입성하신 홍준표 대표님이 네. 지역위원장 들어가셨잖아요. 저 경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젊은 정치인 또 신인 정치인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데 본인이 마치 기득권을 그대로 향유하는 것처럼 무혈입성하셨고 네. 더더군다나 아무리 혁신을 말씀하시더라도 홍준표 대표님께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홍 대표 많이 변했네. 정말 혁신했네. 정말 점잖으셨네. 제1야당의 당대표답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이게 대구 시민들이 먹어주지. 그렇지 예.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아니, 고언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대표께서 당협위원장 맡은 거 가지고 자꾸만 민주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데 무혈입성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홍준표 대표 당협위원장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공정해야 되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당협위원장 맡은 거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고 몇 번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때 그 토크 콘서트 하러 갔을 때 대구에 이제 당협위원장 맡겠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모든 인터뷰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그러면 당협위원장 내려갔느냐? 네. 대구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대구만 중심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TK 분들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지지율 7% 시작했습니다. 24%까지 올라오고는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의 심장을 침으로 인해서 그 바람으로 서울까지 끌고 와서 24% 사실상 믿기 어려운 그런 지지율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대구라는 심장을 울려서 여기에서 시작하겠다는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맡은 것은 무혈입성이다? 예컨대 당 대표가 무슨 꽃길을 갔다 그러는데 당 대표 입장에서 당협위원장이 무슨 뭐 감투입니까? 감투냐고요? 이게 무슨 감투가 있어야지 꽃길을 가죠?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당 대표가 무슨 놈의 당협위원장을 맡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꽃길이다. 뭐 아니 뭐 꽃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꽃길 아니라 너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쨌든 예. 대구에서 출발한 바람을 우리가 지방선거에 글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짧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심장에 23년 되신 당 대표님을 꽂을 게 아니고 그 심장에 2년 된 따뜻한 신뢰를 갖다 꽂았으면 아마 대구 시민들이 커다랗게 정말 좋은 반영하지 않았을까? 21대 총선에 그런 생각이 공천하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아마. 그 주제는 그만하시죠. 예, 그럽시다. 지금 저희 뭐 말씀 나눠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서울시장 뭐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죠.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다고 해갖고요. 노은지 기자가 좀 준비해봤다면서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설 연휴 직전에 발표된 가장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사자대결, 가상 사자대결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현재 시장이죠. 그리고 보수 야당 쪽으로 나올 것 같지만 아직은 소속이 없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안철수 바른미래당으로 나올 것 같은 안철수 대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보시기만 해도 박원순 시장이 44.9%로 좀 압도적인 표차로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은 지지율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주자를 좀 바꿔서 조사를 다시 한번 다른 것도 해봤는데요. 있군요. 네, 예. 주자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설 연휴 직전에 기자간담회에서 거론했던 인물이 있죠. 오세훈 전 시장인데요. 오세훈 전 시장을 넣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42.9%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본인이 이제 여성으로서 시장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다른 주자들보다는 조금 높은 지점을 28.7%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마지막 조사를 좀 보면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박원순 시장에 비해서 박영선 의원의 지지율이 그렇게 격차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노은지 기자가 네. 인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끝장을 내려고 지금 오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말씀이고 아무래도 어느 후보를 저희들이 가상 대결로 내세우더라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탄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50%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선거의 시작입니다. 네네. 우리 장제원 수석께서 오늘 좋으신 말씀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에 나오는 이런 지지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박원순 현직 시장님을 포함해서 경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나오시는데요. 네. 공정한 경선, 그리고 이기는 경선,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예, 예.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어느 분이 나오실는지 또 바른미래당인가요? 바른미래당이죠. 안철수 예. 대표께서 출마가 진짜로 저기 가시화된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한 측면입니다. 근데 장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홍 대표가 얼마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도 했었고요.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사를 했고 서울시장 그냥 또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한국당 지금 이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전략입니까? 우선 박범계 선배님이 아주 경륜에 계신 선거를 바라보는 지금 여론조사가 무슨 여론조사라는 말씀은 100% 동의를 하고요. 예. 겸손하게 지금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뭐 결론은 안 날 거고요. 사실은 선배님이란 건데 예, 대표님. 아이고 우리끼리 친한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는 늘 힘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인기 있을 때 오세훈 시장 이후로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되신 이후로 서울시장 선거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더욱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정당이 지지율 부분에서 정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좋은 후보들이 아직까지는 뜻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훈 예. 후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 당 입당도 안 했고 그랬죠. 대표께서는 앞으로 보수 진영의 지도자라고 얘기했지 서울시장을 콕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자유한국당에 좀 모시고자 하는 후보들이 네. 2배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2배수. 그분들이 한 분은 60, 70%된 부분이 있고 네. 또 한 분은 50%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좋은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은 박원순 시장이 가장 쉬운 상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공무원 세계에서 이 시민단체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간의 충돌이 많고 네. 사실상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거든요. 또 재선하는 동안의 어떤 그런 업적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면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되는 것이 저희로 봐서는 가장 좋은 후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네, 편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재원 수석님은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나오셔가지고 박원순 시장님만 이렇게 두드려 패면 되니까. 근데- 패단이요. 네, 조금 네, 품격 있는 품격 있는 네. 단어를 좀 써주셔야지. 품격 있는 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님만 비판하면 되니까 편하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금 가시화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뭐 비판하실 분들이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네, 근데 예. 지금 2배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은 7배수 이렇게 되니까 참 사람 저희들이- 많다고 뭐 어차피 후보는 한 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이제 후보를 조만간 가시화하겠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 GM 있지 않습니까? GM 군산 공장이 이제 5월 달에 폐쇄가 됩니다.
근데 이 군산공장 폐쇄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이게 일자리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인데 노 기자 지금 정치권에 이 GM 태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각 예.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GM을 둘러싼 GM이 지금 철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미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GM 군산 공장이 전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박주선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GM 공장 폐쇄는 정권 무능이 빚은 일자리 대참사다. 여기 한 3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GM 공장 폐쇄 이후 전북과 군삼은 IMF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게 호남발 어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먼저 그러면 한국당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께서는 저 GM 문제가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한국당도 약간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GM이 문을 닫게 되면 엄청난 실직자들이 양산이 되는데 이것이 노동의 유연성보다는 노동을 경직성을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저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4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에 노조가 4년 동안 4.5%에서 2.7%까지 임금을 인상시키고 또 성과급을 매년 1,000만 원씩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기업이 여기에 살아남겠습니까? 우선적으로 GM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5천억의 공적 자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성 노조가 양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노동의 유연성, 어떤 그 구조조정 이런 것이 선결돼야지만 G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 반론하시죠? 예. 네, 그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노동 생산성의 문제, GM에 근무하시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로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적 보복이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두 번째 관점은 뭐 나름 굉장히 경청을 할 만한 그런 지적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GM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GM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소위 먹튀에 대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네. GM이 한국 GM에 이제 투자를 할 때 한 1조 원 가량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 뒤에 3조 5천억 정도의 지금 이익을 봤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급작스러운 폐쇄 조치는 먹튀가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 있고요. 노동자 말끝마다 이제 노동자들의 탓을 하는데 실제로 GM 대우의 그 GM 그 예. 군산 공장의 우리 근로자들은 노총의 어떤 임금 가이드라인조차도 따르지 않고 임금을 동결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GM이 지금 적자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무 자료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TF도 만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TF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재무 자료를 내놓아 가지고 당신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번 네.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측면에서 예. 현재 GM 군산 공장의 폐쇄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예. 이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문제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어떤 생존권의 문제로 여야가 좀 합심해가지고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먼저라고 얘기를 아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 의원님 뭐 짧게 말씀하실까요? 예, 아니 먹튀라는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그 걱정을 해야 되고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먹튀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사실은 기업인들은요 생산성이 맞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지금 고용 노동성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아니 계속 적자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것 같은 거 누가 여기 공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 GM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M사 측의 의도적인 가동률 감축, 네. 20%대로 가동률을 감축한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정적으로
어떤 그 노조나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이것은 GM, 소위 뭐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기업이죠. 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너무 일찍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알겠습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자, GM 관련해서 여야의 또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 순방 나갈 때 전용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코리아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전용기를 이용하는데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 전용기를 구매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또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노 기자가 짧게 그 전용기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줄까요? 예. 네, 대통령 전용기인데 뭐 지금 보시면 전용기보다 전세기란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식 명칭은 공군 1호기고 그다음에 이제 관제탑에서 콜사인으로 코드 1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코드 1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장기 임차를 한 전세기고요. 그리고 5년간 임차료가 1,421억 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재계약을 해서 지금 2020년 3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구입을 지금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구입하려면 최소 5천억 이상이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운영위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구입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한국당에서는 이거 구매에 반대하고 계신 거죠? 반대 안 합니다. 반대는 아니 아니고요. 필요하면 네. 사야죠. 필요하면 사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시기에 이 설 민심을 보게 되면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일자리 없고 일자리 있는 분 사실은 아파트에 뭐 우리 강병규 기자 아파트에 지금 수희 아저씨들 다 지금 잘려나가는 판이잖아요. 무인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9.9% 두 자릿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통령 비행기 사겠다. 이것은 조금 논의를 조금 더 천천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싶으면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국회에다가 이거를 잘 보고를 해서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제가 아침에 뭐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반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협치를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풀어나가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자 얘기한 것이 반대로 이제 비춰지는 건데 대통령, 대한민국 정도의 대통령이 뭐 비행기가 필요하고 하면 사드려야죠. 네. 다만 지금 우리 국가의 경제 이 상황을 좀 직시하고 이런 말씀 해주시라 말씀드리는. 뭐 자유한국당이 뭐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약간 좀 상황을 보고서 좀 여유 있게 가자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구매해야 잘 그런 이거를 건 아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뭐 이런 명확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예. 또 예산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이거 재원을 염출을 하고 합리적으로 좀 해나가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전용기 구입이 당장의 현안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나라이고 지금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지금 동계올림픽까지 아니 하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예, 예. 지금 동계올림픽까지 치르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격을 생각하면 대통령 전용기 하나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것은 예. 전적으로 저희들이 MB 정부 때 야당으로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제원 수석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용기 얘기는 뭐 이쯤 하고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좀 입장차가 다른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이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없애는 부분,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 일단 그런 입장이신 거죠? 의미가 없죠. 하면 안 되죠. 그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고 예. 북핵 완성에 시간을 벌어주는 일밖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칼든 강도하고 악수는 못 하잖아요. 네. 아무리 칼든 강도가 칼은 내려놔야 악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김정은 책상에 핵 보톤이 있다는데 핵 보톤에 있는 사람하고 이번에 김여정 현송을 내려온 거 그거 대접 후하게 한 것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아니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예. 아니 핵 그 보톤 있는 사람하고 악수합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칼든 강도가 아무리 강도라지만 칼은 내려놔야 악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북핵 폐기의 전제가 없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의문안에 숨찬 것이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의 안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또 이번에 평창 올림픽 이전에 또 공군적 핵프레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만약에 한미 연합 훈련을 개최했을 때 바로 또 어떻게 또 그 도발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또 북미 대화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를 보면서 예. 천천히 여야가 대화를 나누면서 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저께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밥을 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숭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온당하고 잘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요. 또 우리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것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당국자 대화와 별개의 최종적인 귀결점이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 문제를 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는 주의 환경,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네. 북미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리고 틸러슨 국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가능성들 열어놨고 예. 그렇게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와 그 또 멸시의 대상으로 삼았던 일본조차도 일본 예. 당국의 뭐 고노 외상조차도 이런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소위 자유진영의 3극의 일치가 의사가 지금 합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그것의 전제로서 이런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의 예. 어떤 북한 간의 어떤 관계 이러한 평화 모드가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 한미 동맹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니까 좀 놀라워요. 사실은 김여정이가 올라간 다음에 대통령이 트럼프와 지금 전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왜 못하냐? 의제 설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사실상 트럼프는 이 문제도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어떤 대화도 용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마치 대화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 예. 자, 문재인 노무현 DJ 정부가 10년 동안 햇볕 정책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압박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압박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만 이 주변국들은 지금 제재와 압박을 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대화 평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지금 한미 동맹이 잘 되고 있다. 대통령이 전화도 못 하는데 그런 걱정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핵동결 얘기가 나오는 게 제일 지금 두렵습니다. 핵동결은 그야말로 비핵화의 가장 끝 대립점에 있는 것이 핵화입니다. 핵화가 다시 말하면 핵동결이거든요. 예. 어떻게 우리 머리에 핵동결이란 핵화를 시킨 북한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런 시한부 평화 가지고는 좋아요. 핵동결 가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엄청난 대가 그거를 생각하면 핵동결은 있을 수 없는 가장 나쁜 선택이다. 예. 박 의원님 잠깐.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재와 압박을 오늘 이제 우리 장제원 수석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한 달 전 버전인 것 같아요. 보수가 혁신한다는 말씀 중에는 국민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그것을 대폭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도 보수 혁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달 전에 느꼈던 남북 간의 관계와 지금 느끼는 남북 간의 관계는 이미 천양지차가 됐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어떤 그 남북 간의 대화 모드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를 지금 갖고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핵이란 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예.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처리 시설들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미래의 새로운 핵무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물질 새롭게 만들어내는 핵무기 기존에 만들어내는 핵무기 이 세 가지 단위를 가지고 남북 정상은 물론이고 국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저는 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동결이냐 폐기냐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한반도의 화해와 번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전술적 전략적 접근 방법이 뭐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입니다. 방금 비핵화와 핵동결 문제의 인식 차이인데요. 저는 지금 한 달 전에 우리나라의 남북 긴장과 지금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뭐가 바뀌었죠? 지금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네. 북한이 뭐가 바뀌었죠?
자, 북한이 뭐 하나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단지 올림픽 기간 동안 시한부 평화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예, 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림픽 끝나고 한번 지켜보시죠. 자, 대구 네, 아시아 알겠습니다. 대구 예. 유니버시아드하고 인천 아시안 게임하고 그 이후에 바로 도발이 있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또 네, 아이 뭐 오늘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예, 뭐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뭐 토론해야 될 주제가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놨는데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5시 13분 5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